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실 분은 사단법인 유라시안 네트워크의 이사장님이신 이민화 교수님이십니다. 이민화 교수님께서는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협의회 공동대표 그리고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도 맡고 계십니다. 유라시안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역사 복원을 위한 시민 강좌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벤처기업인이십니다. 오늘의 강연 제목은 4차 산업혁명과 역사 정체성입니다. 큰 박수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것이 한국의 역사 정체성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슬라이드 장수가 좀 많으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차까지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으로 촉발된 기계혁명이었다. 2차는 전기로 촉발된 혁명이고 3차는 인터넷으로 촉발된 온라인 혁명이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으로 촉발되고 있다. 대체로 아마 이렇게 듣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금년 1월 세계경제포럼이 모여가지고 이 수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통된 결론이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IT를 연구하는 분들한테는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옛날부터 알려진 얘기죠.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의장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다 빠르게 빌로시티, 보다 넓게 스코프, 그리고 보다 강하게 임팩트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다. 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 달 전에 클라우스 슈밥 회장하고 KBS에서 1시간 동안 대담을 했습니다. 제가 슈밥 의장한테 여쭤봤죠. 당신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아직까지 미정이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안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좀 늦었어요. 1, 2차 산업혁명을 우리는 200년 늦게 출발했지만 30년 만에 따라잡았고,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벤처를 중심으로 우리가 세계를 선도했는데 4차는 우리가 한 5년쯤 늦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 세계는 미정이다. 그럼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의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4차 산업혁명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첫 번째, 나는 그것을 데이터라고 생각한다. 또 물어봤습니다. 나는 그것을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한다. 또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물 인터넷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보는 것은 뭐 비슷하느냐? 코끼리 다리 만지기 비슷합니다. 코끼리 다리, 우리가 부분으로 전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새로 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1차 산업혁명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현실 세계, 오프라인 세계에 생존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한 혁명이다. 그럼 2차는 뭐냐? 여기에 전기와 같은 우리가 냉장고, 세탁기 없어도 사는데 있으면 대단히 편리하죠. 질적인 확산을 우리가 한 혁명이다. 여튼 1, 2차 산업혁명은 공이 오프라인, 현실 세계를 물질 공급을 확대한 혁명인 거죠. 자, 그럼 3차는 뭘까요? 3차는 없던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온라인 혁명이죠. 그래서 인터넷이 정보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든 것, 이것이 3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하는 두 개가 충돌, 갈등을 일으키는 혁명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두 개의 세상이 서로 융합하려면은 현실을 가상으로 보내고 가상을 현실로 보내는 물질을 데이터화하고 데이터를 물질화시키는 기술들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디지털화 기술, 아날로그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사물 인터넷은 뭐냐? 디지털화 기술의 대표적인 것.
3D 프린터는 뭐냐? 아날로그화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세계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죠. 현실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복제가 안 되니까 소유가 힘이고 자원 중심의 사회가 됩니다. 우리가 땅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건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온라인 가상 세계를 갔더니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복제가 쉽고 따라서 소유가 중심이 아니고 공유가 중심이 되고 뭐를 가진다는 게 의미 없어지면서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지기 시작하죠. 두 개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선순환하는 것이다. 바로 보면 천지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역사적 정체성 문제를 보면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나라죠. 1953년도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그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자 클럽인 OECD 가입을 하게 되죠. 우리의 전략은 뭐였냐? 빠른 추격자 전략이었습니다. 확실한 선진국이 한 목표를 대기업 중심으로 따라잡고 효율 중심의 전략이고 실패자는 낙오자로 징벌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방식의 성공이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경제성장률 전 세계 평균의 3배를 이루겠던 경제성장률은 지금 평균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순위는 매년 한 자리씩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추격 전략이 아니라 탈추격 전략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죠. 이 탈추격 전략의 제일 중요한 자원이 뭐냐? 바로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남을 쫓아가는 확실한 목표, 미국, 일본을 쫓아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닥치고 쫓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서가야 될 때는 우리 스스로 미래를 그려야 됩니다. 미래를 그리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역사죠. 역사가 없는 국가는 앞서가는 선도 전략, 탈추격 전략이 불가능한 국가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역사가 중요한 시대가 되는 거죠. 이 두 시대의 패러다임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추격 전략의 성공은 돈 벌어보자, 그래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대기업 중심 가불 문화로 실패를 회피하고 성실한 인재를 정답 교육시키고 정부는 지원과 규제의 후견주의를 해왔습니다. 이 방식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해서 성공한 사업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돈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이동하고 불확실한 목표의 복합 생태계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지원해야 되고 창의 교육을 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 경쟁을 가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역사와 국가 정체성의 문제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는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상황과 사실의 부단한 상호작용이고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게 지카의 얘기죠. 추격 경제에서는 현재만 중요했습니다. 창조 경제는 미래를 위해서 역사가 중요하죠.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과거에서 미래를 향하고 한국과 세계가 소통을 하자.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갈 전략은 뭐냐? 후진국에서 중진국 진입한 전략과 중진국에서 선진국 진입한 전략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가야 되느냐? 이제는 기술의 경쟁력이 아니라 제도의 경쟁력을 갖고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IT 기술은 세계 탑3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제도의 경쟁력은 전 세계 62위, 특히 규제 경쟁력은 90위, 정부 투명성은 130위의 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첫 번째 제도의 경쟁입니다. 우리 정치권의 경쟁력, 이것이 바로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죠. 두 번째는 한국은 열리지 않은 분야들이 국가의 경쟁력을 깔아먹고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몰려가고 있는 의료, 법률, 행정, 교육, 이 5대 분야들이 국가의 제일 경쟁력이 취약한 100위권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남들을 따라가는 데 선도 전략으로 가야죠.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 전 세계에 유라시안 인문학을 선도할 한국의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이래서 한국을 지역 계층 간 갈등에서 남북 갈등을 넘어서 전 세계 글로벌 한민족을 통합하고 그리고 이들을 전 세계 유라시안 네트워크의 허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열린 한국 대유라시안 네트워크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보자. 기본적인 생각은 이 전 세계에 있는 알타이 인종 국가들은 지금 네트워크가 없는 국가들입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이슬람 네트워크, 그리고 무슬림 네트워크, 그리고 앵글로색슨 네트워크, 온갖 네트워크 있는데 이들만 없어요. 근데 이들이 옛날부터 없었느냐? 옛날에는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졌던 나라들이죠. 이들 중에서 10위권에 드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키스 젠킨스가 역사는 세계를 지배하는 자에 의해서 쓰여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역사의 중심은 이제 지역 중심에서 교류로 가야 되고 여기에 한국의 리더십이 못지 않은 거죠.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실크로드 시대에 알타이 노마드가 세계를 이끌었는데 실크로드가 소멸되면서 알타이 노마드가 쇠퇴했지만 다시 디지털 실크로드 시대에 재부상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역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죠. 대한민국이 과연 농업국가인가 상업국가인가? 한국은 농업국가 시절인 조선 500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국가였지만 개방국가인 백제신라 고려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상업 기반의 열린 국가 시절에는 전 세계 10위권의 국가였습니다. 10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열린 국가를 이어받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닫힌 국가를 이어받은 나라가 북한이죠. 이러한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고대 증개성 벨트죠. 이 핀란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는 빗살무늬 토기권에 이 벨트가 바로 동서문화를 연결하는 중심 벨트에 있고 이 중심 벨트가 해양 문화와 만나는 쪽에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고조선의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타이 전체를 아우르는 한국의 리더십 못지않죠. 이러한 유라시안 네트워크의 예를 들어본다면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패권주의가 아니고 열린 네트워크로 서로가 개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터키는 EU의 가맹 예정국인 동시에 한국의 혈맹 국가입니다. 이슬람의 교도보 역할을 함과 동시에 터키 연방의 중심국입니다. 우리와 굉장히 강력한 연계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핀란드는 모바일의 협력국, 헝가리는 동유럽의 교도보, 네팔은 인도의 교도보, 베트남은 아시안의 미래강국, 페루는 남미의 교도보, 멕시코는 중미의 교도보.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와 그들이 동시에 성장하고 전 세계에 소위 윈윈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한국만 외톨이인가? 제가 에이펙 대표로 2년간 나가봤습니다. 에이펙 대표로 나가서 제가 들은 얘기는 한국 외교관은 3S다. 3S는 뭐냐? 첫 번째, 조용하다. 친구가 없으니까 사일런트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물어봅니다. 화났느냐? 그래서 화나지 않았다고 웃습니다. 그러니까 스마일하죠. 사일런트하고 스마일하면 그 다음 단계는 슬리핑하게 됩니다. 그래서 3S가 되죠. 한국은 외톨이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이 수많은 네트워크에 한국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연결하는 외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여기에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유라시안 인문학이 될 겁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과 천지융합을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 전략과 연결해 보죠. 우리가 아무리 옛날에 전 세계를 풍미하던 알타이 노마드의 후예라고 얘기하더라도 너희 집안에 옛날에 잘 살아봐야 뭐하냐? 지금 잘 살아야죠. 자, 그런 각도에서 우리 미래로 가는 혁명 문제를 제가 4차 산업혁명과 같이 과학기술을 융합하는 사물을 융합하는 과학기술, 우리를 융합하는 경제사회, 나를 융합하는 인문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가장 쉬운 예가 내비게이터입니다. 자, 제가 여기를 오는 데까지 첫 번째 하는 일은 차를 타고 내비게이터를 켜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저에게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길을 알려줘요. 시간을 예측하고 공간을 맞춰주죠.
안 가본 길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바로 현실과 1대1 대응되어 있는 가상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교통 정체를 줄이죠. 이런 일을 내비게이터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공장, 병원, 학교, 여행 모든 분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어떻게 융합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중심으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혁명이다. 자, 그러면 그 융합하는 단계는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죠. 내비게이터에서 지도의 위치와 차량의 위치와 교통 정보를 수집해서 저것을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쌓아놓으면 소위 빅데이터가 됩니다. 이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알파고를 불러와서 분석하게 되면은 너는 몇 시에 도착할 것이고 가장 적절한 길은 무엇이다 하고 예측과 맞춤의 비를 내리게 되죠. 그러면 이 단비를 맞아서 현실 세계는 촉촉하게 자라서 최적화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4단계 융합 모델이 우리 산업의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더 좋은 세상이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은 에어비앤비입니다. 이 힐튼, 인터컨티넨탈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기업 가치 30조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 호텔방 몇 개나 갖고 있느냐? 직접 갖고 있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단지 현실과 가상을 융합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캐터필러와 같은 중장비 메이커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제품을 서비스화하는가? 1단계 모든 중장비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2단계 그걸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로 쌓는다. 3단계 인공지능에 분석했더니 고장나기 전에 고쳐주는 비포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것은 아까 내비게이터가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캐터필러는 자기의 장비에 다운타임, 고장난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게 되죠. 획기적인 결과죠. 시멘스는 자기네 공장을 현실과 가상의 공장을 대응시키고 1단계 사물 인터넷이 데이터를 수집한다. 2단계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를 만든다. 3단계 인공지능이 분석했더니 다시 거기서 불량률이 40분의 1이 줄고 에너지가 30% 줄더라. 아마존이 자기의 유통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배송을 빨리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죠. 모든 고객의 구매 정보를 수집한다, 분석한다, 예측해서 당신이 내일 주문할 것을 오늘 발송한다. 전부 다 내비게이터가 시간을 예측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한 분야가 아니고 모든 분야로 확산이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제품을 사고 파는 데서 놀고 먹고 공부하고 일하고 여행하는 모든 분야로 확장되고 있죠. 이런 확산 과정에 기술이 뭐가 필요하냐? 이 바깥에 있는 세상을 제가 현실 세상으로 그리고 안쪽 세상을 가상 세상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현실을 가상으로 보내는데 몇 개의 기술이 필요할까? 6개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가상 데이터화시키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공간을 데이터화시키는 IoT와 GPS, 인간을 데이터화시키는 웨어러블과 SNS. 이 6개의 기술이 있으면은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거를 분석하면은 최적의 맞춤과 예측을 하죠. 그러면 그 결과를 현실 세계로 가지고 나오는 기술이 아날로그화 기술입니다. 이 아날로그화 기술은 서비스 디자인, 블록체인, 증강 가상, 플랫폼, 게임화, 3D 프린터. 이 12개의 기술이 현실과 가상을 연결시키는 기술들이 되죠. 전체를 요약하면은 6대 디지털화 기술, 6대 아날로그화 기술, 그것을 연결하는 인공지능. 이 슬라이드에 있는 13개의 기술을 설명하는 시간은 이 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카이스트에서 대학원 한 학기 강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에서 유통에서 공장에서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협력하죠. 이 협력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서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하인으로 부리는 애지어 서비스, 필요할 때 불러쓰는 서비스로 가고 있습니다. 마치도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서 요리하면 요리가 되듯이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요리하면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되죠. 미래를 예측하는, 시간을 예측하고 공간을 맞추어 주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혁명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경제사회에서는 다시 생산과 수요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생산을 중요시 여기냐, 수요를 중요시 여기냐, 자본주의, 사회주의죠. 각각의 간 길은 양극화와 황폐합니다. 우리는 알죠. 이 인류 역사 250년의 결과는 이 두 가지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소위 생산과 수요를 각각 최적화시키고 이들을 다시 선순환시키는 선순환 융합 모델이 필요하다. 이 선순환 융합 모델은 시장과 거버넌스 영역인데 모든 시스템은 이와 같이 이중고리 해법으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것이 지배구조, 그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인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 모두가 총생산이 증가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럼 결국 문제는 분배가 제대로 되면 유토피아고 분배가 안 되면 디스토피아가 됩니다. 유토피아가 될 것이냐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냐, 결국 국가 거버넌스 문제가 되죠. 이 국가 거버넌스는 이제 중앙 집중에서 탈집중을 거쳐서 자기 조직화로 진행합니다. 모든 통신, 경제, 금융, 권력, 국가가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촛불의 상시화란 문제가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은 대의민주주의를 뽑은 이유는 이 투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인데, 스마트폰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면 촛불의 상시화가 가능해지죠. 이러한 것들이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합쳐진 융합민주제로 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미래사회는 초생산 경제혁명과 초신뢰 사회혁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뒷받침하는 것이 인문이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인간은 이제 호모 세피언스 디지쿠스를 거쳐서 호모 모빌리언스로 진화한다. 제가 10년 전에 쓴 책인데 안 팔려서 영어로 썼더니 더 안 팔렸습니다. 예.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인간이 스마트폰과 결합해서 슈퍼맨이 되고 소셜 네트워크와 결합해서 집단 생명이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은 소위 개인이 소멸되는 형태는 아니고 개인이 확장되는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집단 생명으로 진화하는데, 이 집단 생명 진화가 왜 중요하냐? 옛날 우리가 시골 동네는 경제 가치와 사회 가치가 교환되기 때문에 옆집을 도와줬습니다. 지금은 도시로 가면서 인간이 개인이 고립화되면서 옆집에서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회가 1000배 커진서 생긴 거대 도시화 문제를 인간이 1000배가 넓어지면서 세상에 다시 줄게 되면서 스몰 월드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마지막 결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 혁명을 뒷받침하는 것은 선순환 철학이 될 겁니다. 결국 천지인, 시간, 공간,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순환이 키워드가 됩니다. 과거 우리가 3차 산업혁명까지의 기본적인 개념은 경쟁이었다면 이젠 협력을 넘어서 자기 조직화로 가는 순환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순환의 철학을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가 과연 어디일까? 전 세계에 우리 홍익인간 철학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모든 세상의 사물은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 이익, 과연 이것이 서로 상극의 기운이냐, 가치 창출과 분배, 전략과 조직, 혁신과 효율, 성과와 사람, 일견 우리가 상극으로 보이는 기운들이 서로 순환을 통해서 상생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선순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기업 활동은 가치 창출과 분배 순환, 기업가 정신은 그거의 리더십,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공간,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진화하고 있는가, 선순환 태극 사상으로 모든 조직이 출발할 때는 무극의 혼돈에서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이 1953년 제가 태어날 때 상황이 이랬습니다. 무극의 혼돈 상황에서 우리는 양극의 질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거기에 책임과 역할을 분화하게 되면 양극의 상태가 되고 대립의 상태가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가 바로 양극의 대립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과 권한의 중심에서 다시 이들이 순환해서 묘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유 가치가 존재해야 됩니다. 과연 그 공유 가치가 무엇인가? 공유 가치가 없이는 야당과 여당은 끝없는 투쟁을 거듭할 것입니다. 이 순환을 하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 바로 이것이 홍익인간의 우리 정신이고, 이것이 표현된 것이 대한민국의 태극기에 표현되어 있죠. 모든 생명은 상극이 순환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태어나고, 이 상극의 기운이 순환 과정에서 상생이 되는 것이 소위 영리의 생명이 탄생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 10가지를 제가 질문을 강단 4개에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10개의 질문은 제가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연 그들은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낙란과 만리장성에 왜 20개 이상의 1차 사료들을 부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요소고조선 문명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수많은 기록들, 그리고 고고학적 유물들을 왜 부정하고 있는가? 요소고구려의 존재는 어마어마한 기록으로 나타나는데 왜 이것을 부정하는가?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은 어떤 근거에서도 우리가 초기 기록을 놓고 보면은 북한의 평양이 아닌데, 이 평양이 지금 조양이라는 숱한 국내의 기록, 수십 개 기록들을 왜 부정하고 있는가? 요소백제의 기록, 중국 25사, 송서, 양서, 남조서의 숱한 기록과 또 우리 삼국사기에 있는 이런 기록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신라 강역에서 신라와 당의 전쟁 위치와 신라의 북방영의 길림이라는 흠정 만류의 기록을 도대체 부정하는 이유가 뭔가? 발해의 정체성에 대해서 일본 국서에도 명시한 고구려 영토 회복, 분명히 그들은 고구려 영토를 회복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 민족적 통일성 문제를 왜 부정하는가? 고구려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려사에 고구려 영토를 북쪽은 회복했다고 써있고, 공엄전 두만강 북쪽 700리라는 기록을 도대체 왜 무시하고 있는가? 세계 최초의 한포와 복식 부기와 금속몰자와 무역대구,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국가일 수가 있는가? 조선의 지도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청황제의 명으로 만들어진 당빌 지도 등 많은 조선 강역이 압록과 두만강 이북인데 왜 그걸 우린 부정하는가? 톰강의 백두산 정계비는 도대체 우리가 왜 부정하는가? 여진족과 한일 관계에 관한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학계가 이 10개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기 바라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